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세계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평소에 책이나 온갖 흥미로운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파헤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기대감을 안고 왔습니다. 오늘 제 앞에는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선생님들의 생생한 강의 녹음본부터 뇌과학과 최신 학습법을 다룬 전문가 워크숍 자료,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사용되는 영어 교과 과정 설계안까지 모아봤거든요. 정말 방대한 자료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그냥 줄줄이 읊어드리면 오디오 교과서처럼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정보의 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여러분의 일상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사이트만을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특히 외국어 같은 낯선 지식을 습득할 때 도대체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그리고 이 뇌의 작동 원리를 알면 우리의 학습 방식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습과학, 즉 뇌과학의 원리와 교육계에서 주목받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라는 모델을 결합해 볼 텐데요.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학교 2학년 영어 수업, 그중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단원 설계안을 아주 완벽한 실험실 삼아서 그 원리를 낱낱이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일 당장 중요한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셔야 하는 분, 혹은 새해를 맞아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공부나 외국어를 시작하신 분, 아니면 그저 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호기심이 넘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다룰 뇌가 학습하는 방식은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내 것으로 만드는 영어로는 Concept Based Inqui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교육계의 전문 용어를 보면 약간 기업들 회의에서 쓰는 유행어 빙고 게임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하던 공부랑 뭐가 다른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용어 자체는 조금 딱딱하죠.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설학을 이해하면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떻게 뒤집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공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방식은 파편적인 사실들을 뇌에 막 우겨 넣는 아주 평면적인 2차원적 학습입니다. 반면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은 지식을 3차원적인 입체 구조로 바라보는 겁니다. 3차원적 입체 구조요? 네,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그 지식을 꺼내 쓸 수 있는 전이 가능한 이해, 즉 일반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실에서 개념으로, 그리고 일반화로 간다는 게 아직은 썩 와닿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그냥 단어 뜻을 빨리 외워버리는 게 시간상으로는 훨씬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요리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요리요? 네, 2차원적 학습은 특정 레시피 하나를 달달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소금 반 스푼, 간장 한 스푼을 넣는다는 사실을 외우는 거죠. 아, 딱 정해진 규칙대로만요? 맞습니다. 하지만 개념 기반 학습은 짠맛과 감칠맛의 조화가 음식의 풍미를 어떻게 끌어올리는가라는 원리, 즉 개념을 탐구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깨우친 사람은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탈리아 요리를 하든 멕시코 요리를 하든 그 맛의 균형이라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아하, 그게 바로 일반화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상황에서도 지식을 꺼내 쓰는 전이 가능한 이해입니다. 영어학습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캔이나 메이 같은 조동사의 뜻을 사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조립하는가라는 더 깊은 원리를 탐구하는 거죠. 아, 레시피 암기와 요리 원리의 차이라고 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읽다 보니 여기에 학습과학,
그러니까 뇌과학의 메커니즘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뇌 구조상으로 볼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공부가 왜 더 효율적인 건가요? 뇌는 그냥 무식하게 반복해서 외우는 걸 제일 편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무작정 우겨넣는 암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벅차합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작업 기억에는 아주 명확하고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작업 기억은 한 번에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 그러니까 대략 5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만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전화번호 외울 때 딱 그 정도 자릿수였던 것 같네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낯선 단어, 생소한 발음, 복잡한 문법 규칙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이걸 작업 기억에 한꺼번에 밀어넣으려고 하면 뇌에 인지적 과부하가 옵니다. 뇌가 멈춰버리는 거군요. 컴퓨터에 무거운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워놓으면 쿨러가 윙윙 돌아가다가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학습 과학에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는 청킹 기법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청킹이요? 덩어리 짓기? 네, 또한 복잡한 정보를 마인드맵이나 표처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해서 뇌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아주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램 용량이 꽉 차서 다운되기 전에 정보들을 연관성 있는 것끼리 예쁘게 포장해서 압축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자료에 계속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멘토 텍스트라는 건데요. 교과서 본문뿐만 아니라 그림책, 신문기사,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도 전부 멘토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글을 읽고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멘토 텍스트는 말 그대로 나의 멘토가 되어주는 본보기 텍스트를 말합니다. 이 텍스트를 대할 때 학습자는 단순히 이 문장이 한국어로 무슨 뜻이지? 하고 해석하는 수동적인 번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죠? 대신 비판적인 탐구자가 되어야 하죠. 작가는 왜 하필 수많은 단어 중에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을까? 같은 why와 how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능숙한 화자나 작가의 사고방식을 내 뇌로 직접 모델링 해보는 과정인 셈이죠. 자,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다른 것 같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리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볼까요? 저희가 가진 자료 중 하나인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설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단원인데요. 보통 중학교 영어 첫 시간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칠판에 이번 단원 주요 0단어 50개 쫙 적어놓고 내일 쪽지 시험 본다고 으름장 놓는 풍경이 떠오르거든요.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이 수업의 1주차 설계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어 시험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나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셀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걸로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메타인지 활성화라고 부르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약간 의심이 듭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과연 진지하게 자기 목표를 세울까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대충 적어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분히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하지만 학습과학 측면에서 볼 때 수업의 첫 단추를 메타인지로 시작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설계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메타인지란 쉽게 말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위해서 굽어보는 능력이거든요. 학생들이 설령 처음에는 서툴거나 형식적으로 목표를 적는다고 해도 내가 이번 단원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를 한 번이라도 스스로 생각해보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어떤 효과죠? 뇌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에 목적지를 입력한다고요? 네, 우리의 뇌에는 망상 활성계라는 필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히 입력된 뇌는 그 이후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만을 아주 예민하게 낚아채서 수용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정보를 알아서 거르는군요. 맞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뇌는 정보가 들어와도 그냥 흘려보내지만 목표가 있는 뇌는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 자동차를 사겠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길거리에 온통 빨간색 자동차만 보이는 현상과 비슷한 거네요. 내 뇌가 영어를 받아들일 준비를 딱 시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망상 활성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주차 듣기와 말하기 활동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번 단원의 목표 표현이 내가 뭐뭐 해도 될까라고 허가를 요청하는 is it okay if I 구문과 시간을 묻는 what time is it 이더라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는 표현들이죠. 보통은 CD 틀어주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라고 할 텐데 여기서는 time to play라는 아주 독특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 게임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죠. 네, 학생들 이마에 특정 시간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요. 나는 내 이마에 적힌 시간을 볼 수 없죠. 그러면 짝꿍에게 나 지금 자도 돼? 라고 영어로 묻고 짝꿍이 아니 넌 안 돼 라고 대답하면 내 이마에 적힌 시간이 대충 낮 2시쯤이겠구나 하고 유추해내는 겁니다. 이 질문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듣기에는 그냥 재미있는 놀이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교육 심리학의 거장인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다고요? 네. 지식은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교사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있을 때보다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때 뇌에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각인되거든요. 특히 이마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친구와 질문을 주고받는 이 역동적인 과정은 학생들의 근접 발달 영역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요? 갑자기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시죠.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 혼자서는 두발 자전거를 절대 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 넘어지죠.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살짝 잡아주면, 즉 보조바퀴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탈 수 있는 영역이 생기죠. 혼자서는 못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해낼 수 있는 그 성장 구간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게 근접 발달 영역이군요. 이 영어 게임에서 짝꿍은 단순히 놀이 상대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는 완성하지 못할 언어적 추론을 이끌어내도록 돕는 보조바퀴, 즉 비계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교사보다 더 강력한 학습 도구가 되는 순간이죠. 자전거의 보조바퀴,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네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뇌의 언어 회로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만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주차로 넘어가면 드디어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녀석이 등장합니다. 올 것이 왔군요. 바로 문법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주격관계대명사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여러분의 표정이 상상이 갑니다. 사실 어른들도 들으면 좀 거부감이 되는 용어들이죠. 저도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이 규칙을 깜지에 쓰면서 외웠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 설계안을 보면 문법 규칙을 줄글로 외우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시각화를 시키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지적 과부하를 막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문법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인 규칙의 나열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를 쓰고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며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 복잡한 줄글을 뇌의 작업 기억 안에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당연히 퓨즈가 끊어집니다. 용량 추가가 되는 거네요. 네, 인지부하가 치솟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것을 시각적인 다이어그램이나 지도처럼 구조화하라고 조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소녀는 내 동생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이걸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고 있는 Who is playing soccer 전체를 네모박스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킹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네모박스에서 그 소년, 더 보이 쪽으로 굵고 뚜렷한 화살표를 쫙 그어줍니다. 오, 화살표로 수식 관계를 보여주는 거네요.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복잡한 논리 구조를 뇌가 직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 덩어리로 변환해주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아, 문법을 수학 공식 외우듯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뼈대를 보여주는 건축 설계도처럼 다루는 거군요. 복잡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서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학습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제 3주차 읽기 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본문에는 밥이라는 소년과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몰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아주 훈훈한 야식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읽기 과학이라는 뇌과학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리딩 사이언스군요. 네, 선생님이 텍스트를 그냥 눈으로 조용히 읽게 놔두지 않습니다. 문장을 의미 단위로 딱딱 끊어서 읽게 훈련시키고 특히 소리내어 읽기, 즉 음독을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음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인들도 외국어 공부할 때 소리내어 읽으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눈으로만 조용히 읽을 때 뇌 안에서는 일종의 작은 속삭임 정도만 일어납니다. 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 정도만 활성화되죠. 뇌가 조용히 일하는군요. 네. 하지만 글자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읽는 순간 뇌에서는 그야말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불꽃놀이요? 먼저 눈으로 본 글자라는 시각기호를 소리로 변환하기 위해 두정엽이 맹렬하게 작동합니다. 동시에 그 단어를 입술과 혀를 움직여 발음하고 그 소리가 다시 내 귀를 통해 들어오면서 언어 중추인 좌측 측두엽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아주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눈, 입, 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전원을 탁 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뇌의 전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쓰이면서 뇌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훨씬 더 굵고 튼튼하게 깔리게 되는 겁니다. 와, 단순한 활동이 아니었나. 게다가 문장을 다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의미 덩어리로 끊어읽게 하면 아까 말한 작업 기억의 한계까지 극복하게 되죠.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내어 덩어리로 읽는 것은 뇌의 근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운종입니다. 정말 당장 오늘부터 책을 소리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읽기 수업에서 눈에 띄는 활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죠? 직소 모형이라는 모등독해 활동인데요. 이거 직소 퍼즐 맞출 때 그 직소 맞죠? 학생들이 모듬을 나눠서 자기가 맡은 본문의 일부분만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 다시 섞여서 서로서로 자기가 맡은 부분을 가르쳐주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아주 유명한 협동학습 모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그냥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설명해주면 10분이면 끝날 텐데 굳이 애들끼리 가르치게 만들면 교실이 너무 어수선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살짝 들었습니다. 효율성만 따지면 선생님이 혼자 다 설명하는 게 빠를 수 있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야말로 학습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가장 강력한 기억법입니다. 가르치는 게 가장 강력하다고요? 네. 내가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면 뇌는 저장된 정보를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재구성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식의 빈틈이 메워지고 장기 기억으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아, 선생님이 편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이때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가르치는 대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죠. 맞아요. 자료를 보면 선생님이 수업 중에 3단계로 질문을 던지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뭐지? 같은 사실적 질문을 던져서 기초 체력을 확인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팩트체크죠. 그 다음엔 여기에 수식어구가 붙으면 문장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지? 같은 개념적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꼭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만 상대방에게 진심과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 촉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의 층위가 바로 학생들의 사고력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고력의 사다리요? 사실 확인으로 시작해서 원리를 깨우치는 개념적 사고를 거쳐 마침내 교과서 본문을 뛰어넘어 현실 세계의 진짜 소통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정수입니다. 와, 뇌의 기초 체력부터 비판적 사고력까지 정말 빈틈없이 훈련시키는 기분이네요. 드디어 마지막 4주차 수업입니다. 벌써 4주차군요. 보통 4주차쯤 되면 교과서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단원평가 문제집을 풀고 채점하면서 끝낼 텐데요. 이 수업은 여기서 이제 한 발, 또 한 발이라는 영어 그림책을 턱 꺼냅니다. 할아버지에게 걸음마를 배웠던 손자가 나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아버지의 걸음마를 다시 돕는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주 훌륭한 그림책이죠. 그런데 교과서 본문 공부 끝났는데 갑자기 그림책은 왜 꺼내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육적 단계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아, 지식을 옮겨가는 그 전이요? 배운 지식을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단계죠. 교과서 안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은 교실문을 나서는 순간 죽은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바비와 할아버지의 에피소드를 통해 배웠던 가족의, 나,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 새로운 그림책 상황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묶어서 분석하잖아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기존에 만들어둔 신경회로를 전혀 새로운 정보와 연결해서 지식의 그물망을 훨씬 더 넓고 촘촘하게 짜는 엄청난 인지적 확장 작업입니다. 지식의 그물망을 확장한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대망의 마무리는 성찰입니다. self-reflection. 가족에 대한 오행시를 써보게 하고 이번 단원을 마치면서 자신의 성취도나 학습하며 느낀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해보게 하더라고요. 네, 아주 감정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마무리죠. 처음에 1주차 때 메타인지로 목표를 세우면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도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돌아보는 성찰이라는 메타인지로 끝맺는 거네요. 완벽한 수미상관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성찰의 시간은 단기 기억의 작업대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정보들을 뇌의 아주 깊숙한 장기 기억 저장소로 안전하게 옮겨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감상문 쓰기가 아니라 뇌를 물리적으로 진화시키는 마지막 도장 찍기인 셈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뇌과학과 개념 기반 학습이 어떻게 만나서 교실을 바꾸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단지 중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 지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방대한 양의 새로운 업무 프로젝트를 분석해야 하던, 퇴근 후 짬을 내어 외국어를 독학하시던 오늘 이야기한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뇌가 지치지 않게 정보를 의미 단위로 묶어서 시각화하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내어 읽어 뇌 전체를 깨우세요.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목표를 점검하는 이 학습과학의 원리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영어로 글을 쓸 때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문법 검사기나 다양한 에듀테크 코스웨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네, 요새 그런 기술 많이 쓰잖아요. 물론 훌륭한 도구죠. 틀린 걸 바로바로 고쳐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경회로가 가장 튼튼해지는 순간은 바로 뇌가 스스로 정보를 끄집어내고 재구성하려고 끙끙 앓며 애쓰는 과정에 있다고 입이 마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고뇌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만약 AI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틈도 주지 않고 너무나 빠르고 완벽하게 정답과 교정본을 떠먹여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AI가 제 문법을 다 고쳐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내 뇌가 땀 흘리면서 지적 근력을 키울 기회를 통째로 아웃소싱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이 주는 엄청난 편리함과 효율성은 포기할 수 없겠지만 동시에 우리 뇌의 본질적인 인지적 성장, 즉 건강한 고뇌의 시간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지, 이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와,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인지적 근력의 상실이라니. 마지막에 훅 들어온 이 질문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여러분도 이 딜레마에 대해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일 겁니다. 첨단 기술을 유용한 도구로 똑똑하게 활용하되 내 뇌가 땀 흘리고 성장할 귀중한 기회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한 지식의 탐구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의 뇌 신경회로와 조금 더 굵고 튼튼해진 것 같으신가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